장보고는 그 해양 실크로드를 당에서 신라로 일본까지 확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해성왕 장보고 암살 사건입니다. 보통 역사는 인물과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인물 강연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물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건이 들어있고, 또 사건을 보다 보면 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을 제목으로 한번 앉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보고 암살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인 데에는 제가 역사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죽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보고 암살 사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보고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설총과 최치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치원과 상반되는 인물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중국을 흔든 고구려 유민들 할 때 이정기 이야기를 할 때 또 장보고가 살짝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장보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해성왕 장보고 암살 사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보고는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저는 이때의 기억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2005년에 마침 서울로 이사 갔을 때였는데 이거를 이제 보겠다고 시간을 딱딱 챙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해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저는 오늘 장보고의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는 장보고라는 이름, 신당서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문헌에도 이 이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킬 보자에 언덕 고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보배 보자에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장보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짐작이 되시죠. 우리 역사 속의 장보고의 어릴 적 이름은 궁복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궁복,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궁파. 이 두 이름에서 활과 관련이 있다. 활을 잘 쏘는 아이였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성이 없죠. 출신이 미천했음을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장보고가 첫 등장하는 장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름 4월에 청해대사 궁복은 성은 장씨인데 당나라 서주에 들어가서 군중 소장이 되었다가 후에 귀국하여 왕을 아련하고 졸병 1만을 이끌고 청에 진을 세웠다. 이게 흥덕왕 때이고요. 828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장보고는 이 이전부터 장보고의 삶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장보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장보고가 어떻게 해성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랬던 장보고가 왜 암살돼야 했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보고의 위상은 어떤 모습인가. 우선 장보고가 어떻게 해성왕이 될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번천문집이라고 중국의 기록입니다. 신라인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자는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통일신라죠. 통일신라에서 서주로 와서 군중 소장이 되었다. 장보고의 나이는 30이고 정년의 나이는 10살이 젊어서 장보고를 형이라 불렀고요. 두 사람 모두 싸움을 잘했고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데 나라와 서주에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 이러니 그 실력으로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거죠. 그 용맹함과 씩씩함을 비교해보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장보고는 연령으로, 그리고 정년은 자신의 기회로 맞서 서로 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실 장보고가 정년 중에서 무술을 하는 능력은 정년이 조금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랬던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에서 멋진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멋진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당나라에서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이정기가 치청 세력이라고 이쪽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나라 산둥반도예요. 그런데 이 당나라 산둥반도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고구려 땅에서 끌려온 유민의 후손이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그 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통일신라가 있고 여기 치청 세력입니다. 통일신라 전체를 아마 먹는
오히려 통일신라 전체의 그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이 치청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지역은 소금의 생산지이고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강한 경제력을 이정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나라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치청 세력을 진압해야 되겠죠. 마침 이정기는 여기에서 제나라를 세웠습니다. 옛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 고구려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나라에서는 이들을 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민족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치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을 이끌고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 무령군의 소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습니다. 자, 그렇게 장보고는 이 치청 세력을 진압하면서 큰 공을 세우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통일신라에서는 아니었지만 중국 당나라 땅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장보고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밑바탕,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장보고가 이 이정기의 치청 세력을 진압하면서 이 치청 세력이 가지고 있던 무역 능력,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 알게 된 겁니다. 당시 당나라를 압박할 정도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그 경제력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당나라와 신라, 일본 이렇게 해외 무역을 하면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청 세력이 형성했던 그 경제력을 장보고가 보고 그걸 그대로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치청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보고는 이정기가 가지고 있던 무역 성공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치청 세력은 진압했지만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안녹산 사사명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란 사건들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군인들을 조금씩 축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보고는 자신은 여기에서 군인으로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정기의 치청 세력을 보면서 자신은 상인으로 큰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인으로 성장하려면 또 공부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엔리네라는 스님이 일기 형식으로 쓴 여행기입니다. 장대사가 천장원년에 일본국에 도착했다가 일본을 해독하기 때문에 통역사로 삼았다. 일본에 가서 통역사를 구해온 겁니다. 그건요, 일본과 무역을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또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 내용이 장보고가 신라로 들어와서 흥덕왕을 아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중국을 두루 걸쳐 돌아보니, 중국을 두루 걸쳐서 돌아보고 신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장보고가 왜 이렇게 했느냐? 중국 전역을 돌아보면서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처럼 신라에서 건너온 재당 신라인들을 만났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역을 하려면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편에서 자신과 함께 장사를 해줄 그럴 인력들을 확보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장보고는 이제 신라로 들어옵니다. 흥덕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당나라에 데려가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진을 설치하게 해주면 자신이 해적을 소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드러내기 위한 명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당시에 흥덕왕 때 왕권이 약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전에 왕위 다툼을 놓고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반란을 진압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재정이 궁핍해졌어요. 나라 재정이. 그런 장보고가 자신이 당나라에서 성공을 거두고 모은 재산,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조금씩 익히면서 번 돈으로 신라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라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준다면 신라 왕실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 해적을 소탕해 준다는 것은 신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장보고 입장에서도 대외 무역을 하려면 해적이 큰 걸림돌이죠. 자신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해적을 소탕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장보고는 신라로 와서 청해진을 세우기 전에 그 무역을 하기 위한 시장 조사와 인적 자원을 이미 다 확보를 해뒀던 겁니다. 그리고 신라로 와서 흥덕왕에게 설득을 한 거죠. 그러면 장보고는 왜 하필 그 청해진을 완도에 설치했는가? 완도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아주 좋은 거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곳은 완도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장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도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완도는 우리 땅에서 8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장도는 완도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섬인데 축구장 12개 정도의 그런 이제 크기입니다. 여기에 청해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1959년에 4.25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 태풍 피해가 컸었는데 특히 그 태풍이 얼마나 셌던지 이 장도에 있는 여기가 이 서남 지역이잖아요. 서남 끝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그 갯벌들을 확 쓸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목책을 세웠던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목책이라 그러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무 울타리를 세운 거거든요. 두꺼운 나무들로 울타리, 목책을 세웠던 흔적이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고 1990년대에 이제 발굴 조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서 청해진이 있었던 것이 유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도는 완도가 이만하다면 요만한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 조사를 했더니 통일신라에서 썼던 그런 수막새라든지 이런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지역을 장보고가 왜 콕 집어서 완도에 청해진을 투자했을까?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와 함께 활약했던 정연전에 보면 정연은 또 바닷속에 잠수하여 50리를 다녀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잠수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분명히 바다 출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장보고에 대해서 반란을 획책한 미천한 해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인이란 바다 출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둔 것은 자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으로 세상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해진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또 큰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장보고가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흥덕왕 역시도 장보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흥덕왕릉 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역지 인간. 어떤 뜻일까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무역하는 사람, 장보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보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흥덕왕 역시도 장보고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었는지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보고의 활약 덕택에 신라에서는 노예 매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무령부 소장으로 그 치청 세력에 이정기가 세웠던 제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였으니 이 신라 앞바다의 해적 정도는요, 손쉬운 일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적들을 깨끗이 소탕을 합니다. 우리가 청해진을 세웠잖아요. 청해 자체가 바다를 깨끗이 청소한다, 해적들을 싹쓸이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앤린의 기록에 따르면 앤린은 일본에서는 천태종의 유명한 스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앤린의 이 입장 구법 순례 행기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이 신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가는데도 신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이들을 고용하여 배마다 동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당나라로 건너갈 때 신라를 거치지 않는데도 신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배마다 데리고 다녔대요. 그 말은 당나라에서도 신라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일본에서는 배를 타고 당나라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라의 배를 이용하고 신라 출신의 항해수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 신라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장보고가 이렇게 청해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조선술과 항해술이겠죠. 당시 통일신라의 배를 보면 이렇게 배 밑바닥이 첨저형입니다. 완도 지역이 남해와 서해가 이어지는 지역이죠. 우리가 이 진도 앞바다 여기랑 연결되는 그 지역의 바다가 물살이 세고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그래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강에서는 주로 평저형이라 그래서 바닥이 편편한 배들을 타지만 이런 바다, 특히 갯벌 때문에 이렇게 밀물, 썰물, 이 차가 큰 지역에서는 배가 평저형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첨저형으로 이렇게 물살에 휩쓸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게끔 이런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라의 배는 배 안에 칸막이가, 배 전체에 이렇게 칸막이가 벽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 이유가 한 곳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배가 금방 침수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선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시에는 배에 동력이 없죠. 순전히 바람과 해류의 힘으로만 운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순풍이 불 때만 배를 운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일신라 이 장보고가 활약했을 시기에 이 배들은 역풍에도 운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누아라고, 기록에는 누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피수판이라 그래서 요트가 바람을 가리면서 항해할 수 있게끔 이걸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바람을 상대하면서 역풍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여기 설치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운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선술과 항해술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풍향이 바뀌어도 신라의 배는 표류하여 밀리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기록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본국 조공사가 일본의 조공사가 당나라에 갈 때도 신라선 5척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라의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났던 거고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게 또 밑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는 그냥 작은 장사꾼이 아니었죠. 신라 내에서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 그 중간에서 무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점이 청해진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나라 땅에도 거점이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장보고는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나라의 산둥반도에 있는 제당신라인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전에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통일에 편입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은 일본으로 탈출해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나라, 우리 출신의 우리 같은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당신라인, 제1신라인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대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 자신은 청해진에서 청해대사라는 직함으로 이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군사적, 청해진은 해군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청해진에서는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제로 청해진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병마사 최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적을 소탕하기도 하고 배를 갈 때 배가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갈 때 호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의 기반은 주로 대당 무역이 제일 활발하겠죠. 당나라와의 무역이 제일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거점이 산둥반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둥반도에 있는 제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거기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불교를 믿으니까 절로 모이겠죠. 그래서 이 법화원은 200명 이상, 2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절이었습니다. 수십만 평의 규모였었죠. 그런 절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바탕으로 이런 무역을 형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산둥반도에 있는 법화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령이라는 사람이 거점이 되어서 제당 신라인들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도자기라든지 비단을 사서 일본에 팔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또 물건을 사서 당나라에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신라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자를 장보고가 당나라에 있는 동안 이 청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기술력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생산에 뛰어듭니다. 그전에는 그동안 그냥 중개무역만 했거든요. 여기 사서 저기 팔고, 저기서 사서 여기 팔고. 근데 이제는 직접 생산에까지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 사서 파는 것보다 훨씬 이윤이 높겠죠. 이때 강진과 해남에서 청자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걸 시작으로 우리는 이미 고려 이전에 청자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고려 시대 때 청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법화원의 모습입니다. 법화원은 이후에 불태워졌지만 중국에서 다시 재건해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장보고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장보고가 적산포에 도착했는데 청의 병마사라는 직함을 가진 최운이라는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운은 법화원에 들러서 장보고를 대리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던 장령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중국 동해안의 여러 항구들을 둘러보면서 무역활동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죠. 장보고의 무역활동을 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둥반도의 적산포는 장보고의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장보고의 글로벌 경영 능력이었던 거죠. 장보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해 들어오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신라의 진골 귀족들이 앞다투어 그 귀한 것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투어서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외래품만 좋아하니 풍속이 파괴된다.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서 외래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니 이를 어기면 국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보고의 선단이 가져오는 물품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려다 보니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비싼 물건을 사려고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먼저 잡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쿠첸의 귀족이 장보고가 가져오는 당나라 화물을 사려고 성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성금을 준다는 건 믿고 주는 거죠.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강진 지역에서 신라 자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굽 부분이 해 주변에 이렇게 해무리가 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양의 굽이 있다 그래서 해무리굽 청자라고 하는데, 이 해무리굽 청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강진과 해남 지역의 가마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 해무리굽 토기가 우리 땅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수출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해진 인근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 파편이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유약의 색이나 굽는 방법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월주요에서 이 청자를 활발히 생산하던 시기가 장보고가 상인으로서 준비해야 하던 기간과 일치하는 걸로 봤을 때 당시 중국의 최고급이었던 그런 청자 생산 기술을 장보고가 한반도로 가져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장보고는 중개무역에서 직접 생산까지 하면서 수출을 하는 큰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보고의 세력권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이게 해상왕 장보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9세기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이상 된,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이렇게 큰 해상 세력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장보고가 암살되었죠. 장보고가 암살된 데에는 당시 신라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왕위 다툼에서 기무징이라는 사람이 패했습니다. 왕위 다툼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장보고에게 의탁을 해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장보고는
옛사람이 말하길 의로움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거라 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하고 받아주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흥덕왕이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흥덕왕의 사촌과 조카가 왕위 다툼을 벌였고 그 중에 김균정이 왕위 다툼에서 패하고 김재룡이라는 자가 희강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강왕 때 다시 김명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희강왕은 자살하게 되고 김명이 왕위에 오릅니다. 민해왕으로. 그리고 이 김균정이 죽었을 때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가서 장보고에게 의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자신의 왕위를 되찾겠다 해서 장보고에게 도움을 받아서 민해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김우징이 신무왕이 됐어요. 그럼 신무왕은 장보고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무왕이 장보고를 감히 군사로 임명하고 시급을 내립니다. 시급 2,000호라 그러면 2,000가구가 살고 있는 땅을 장보고에게 하사해요. 그러면 장보고는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농경력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무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신무왕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신이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맡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약속을 아들이 행해야 되겠죠. 왕위에 오른 아들 문성왕이 장보고와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문성왕 우선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이라는 직책을 내려요. 진해장군이라 그러면 진골 반열에, 최고 반열에 그런 지위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성왕이 그 약속을 지키려 하자 진골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요? 장보고는 골품이 없는 바닷사람이잖아요. 미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면 신라의 골품제가 흔들리게 되겠죠. 결국 신라의 골품제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때 장보고 밑에 수하였던 이 염장을 장보고에게 자객으로 보내어서 장보고를 암살하게 되죠. 이렇게 장보고가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장보고는 염장을 믿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해진의 궁복이 왕이 자신의 딸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를 토벌한다면 후환이 있을 것이 염려스럽고 그를 그대로 두자니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심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요. 청해진의 군진을 지키고 있던 장보고가 왕의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모의하려 했는데 이때 염장이 장보고가 장차 숭성스럽지 않은 일을 하려 하니 소신이 그를 없애겠습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해서 염장으로 하여금 장보고를 죽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죽임을 당한 것은 반란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정말 장보고가 반란을 도모했다면 염장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염장과 함께 술을 마시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의심 없이 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후에 조선시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가 모반하였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모반할 실상이 없으니 그의 공을 시기하고 이익을 탐내는 무리가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들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시켰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죽음은 골품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보고는 신라 사회의 골품제 때문에 신라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는 물론이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라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나라로 떠났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장보고도 그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장보고가 당나라로 가서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건 골품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신라를 위하고 자신도 역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돌아왔던 그 신라에서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장보고는 죽음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보고가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장보고가 정치적인 권력까지 정말 욕심을 냈을까? 물론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무진과의 만남, 그 기무진을 측은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보고의 인생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인데 해녀들의 물질은 우리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녀들은 오랜 시간 숨을 참고 물속에서 물질을 하죠. 그리고 그 숨을 참기 힘든 시점이 오면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토해냅니다. 그때의 숨을 숨비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물속에서 물질을 할 때 저기에 큰 전복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수심 15m에서 20m까지 내려간다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숨을 들이셔버려요. 그럼 그게 물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찰나 때문에 영원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 장보고의 죽음 역시도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선택이 장보고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보고의 위상을 이야기해 보면요. 완도에 가면 장보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장보고의 동상이 배 모양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져 있고요. 신당서에서는 우리 역사서에서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은 그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기록에서는 원망으로서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나라의 우환을 먼저 생각한 것은 진의 기회가 있었고, 진나라의 기회라는 사람, 당나라의 곽분양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의해 동쪽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냐. 장보고를 정말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유명한 두목이라는 시인의 자신의 개인 문집에 장보고는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인의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명견이 있으니 그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이 장보고가 세웠다는 법화원이 멋지게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근사한 장보고의 동상과 그리고 장보고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죠.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에도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일본의 천태종의 존경받는 스님인 엔닌은 멀리서 장보고 대사의 인덕을 입사했고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미천한 몸 다행스럽게도 대사님의 본원의 땅인 적산 법화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엔닌이 당나라 유학을 갔을 때 장보고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보고와 무역을 하는 적산 지역의 법화원, 재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사실 엔니는 장보고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존경하고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자신의 여행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 엔닌이 세운 적산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적산 대명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 적산 대명신이 장보고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장보고를 그냥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보고를 재물의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엔닌이 세운 교토의 엔라쿠지라는 절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장보고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보고는 우리 역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에 그리고 지금도 이 장보고를 기리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9세기 이제 막 대륙의 실크로드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또 바다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 그 페르시아만에서부터 해양 실크로드가 당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보고는 그 해양 실크로드를 당에서 신라로 일본까지 확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죠. 장보고를 정리해보자면 장보고는 최초의 호족입니다. 호족이라 그러면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골품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진 사람들을 호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궁예나 견훤, 왕건 같은 사람도 호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최초의 호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최초의 동아시아 3국의 민간 무역상이고요.
그리고 평민 출신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정식 역사서, 정사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를 일본까지 확장시킨 인물이고요. 청자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려 청자의 그 밑거름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지금까지 장보고에 대해서 장보고가 어떻게 해상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장보고가 왜 암살되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보고의 위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반짝이는 우리 땅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뭔가요? 아, 맞네요. 예리하십니다. 그건 이제 통일하고도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 이런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는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의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제2의 영토라고 이야기하죠.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인 거 알고 계셨는가요? 5월 달에 무슨 날이 많죠. 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는가?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청해진을 설치한 것이 5월입니다. 음력 4월 828년. 장보고와 관련된 이름이 그래서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에 장보고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또 청해진함, 바깥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상단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남극에 장보고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세종 기지가 먼저 세워지고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 장보고 기지죠. 세계 한상 대회라는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50여 개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인들, 그래서 제외 상인들의 그런 네트워크이죠. 이 네트워크의 출발이 바로 장보고에 있습니다. 장보고가 제1당 신라인, 제1 신라인들을 묶어서 국제 무역을 했듯이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을 하는 혹은 상업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교포들의 그런 네트워크이죠. 이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에게 장보고 한상 어워드를 수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해상왕 장보고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으로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자 또 다른 세계의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